자, 청소년 복종 13주입니다. 자, 변동상 역시 하나도 없이 다시 반복해서 공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제 마감 13일까지 마감을 해주기 바라고요. 자, 우리가 일정은 현재 우리가 요 13주 차입니다. 그래서 학교 사회복지에 관련된 내용을 이번 주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자, 다음 주에는 사회복지 실천과 이타주의에 대한 주제로 특강을 할 예정인데요. 대개 뭐 어떤 과목이든 간에 처음 만나는 클래스의 경우에는 대개 학기 초나 학기 말에 이 이타주의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요. 청소년 복지론 같은 경우에는 학기 초에 뭐 공휴일이라던가 뭐 개교 기념일 이런 상황으로 이제 이걸 학기 말로 미뤄진 상황인데요. 사회복지가 결국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 누군가를 돕자고 하는 그것이 그냥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그냥 바람직한 얘기,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할 예정인데요. 자, 그래서 뭐 항상 모든 과목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나는 학생들과는 꼭 다루고 있는 내용이니까 다음 주에 다루겠고요. 다음 주에는 이 일정에 관련된 반복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벌써 한 세 번째쯤 되는 것 같은데요. 변동상 없어요. 그대로 진행하는 것 계속 반복하는 거라서 다음 주에는 다음 주가 아니고 13주와 14주는 한꺼번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기 뭐 일정 기말고사 이 얘기는 안 할게요. 그리고 16주 차에 시험이 있는데 날짜로는 6월 14일. 자, 우리가 온라인인데 요때 딱 시작을 할 겁니다. 시험 시간은 2시간이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뭐 변동상 없습니다. 자,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카톡이나 뭐 문자나 연락을 하기 바라고요. 시험을 보는 현장에서도 뭔가 에러가 있을 수 있겠는데 연락을 꼭 주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뭐 역시 어, 여러분이 보는 화면에서는 약간 다르게 나올 텐데요. 하여간 이런 제목으로 청소년 복지론 2021년 1학기 중간고사 이런 제목으로 과제에 설정이 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게 생기지 않습니다. 나도 딱 정각에 오픈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오픈을 해놓으면 뭐 시험 문제인데 안 되니까 이게 처음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한 10분 전에 들어와도 안 보일 겁니다. 그런데 정각이 딱 되면 내가 딱 클릭해서 이거를 올려놓을 거니까 이거 왜 한 10분 전에 들어와서 이거 왜 없지 이렇게 혼동하지 않기 바랍니다. 내가 정각이 돼서 이걸 딱 올려놓을 거예요. 이거 클릭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일정에 대한 안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다문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이해입니다. 다문화의 현황부터 살펴보고 그리고 학교 사회복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문화의 현황을 살펴볼 텐데요. 다문화 가정 청소년도 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되는 건데요. 자, 개요를 먼저 다문화 자체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면 다문화라는 것은 1970년대부터 용어가 사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한자어로는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마늘 달자의 문화는 컬처고요. 영어로도 멀티한 단어를 써서 여러 가지의 문화다라는 말의 의미인데 우리가 다문화 그러면 워낙 인종적인 것을 초점에 두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니까 뭐가 여러 가지냐 하면 뭐 나라가 여러 가지인 것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인종적인 다문화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고 소수 인종의 문화를 그러니까 소수의 문화 인종적인 것뿐만이 아닌 소수의 문화를 근데 그 소수가 한 가지가 아니라 인종적인 소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장애로 인한 소수의 문제도 있겠고, 또 동성애로 인한 소수의 문제도 있겠고, 그러니까 동성애, 장애 또는 인종,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의 소수로서, 즉, 사회적인 주류와는 좀 다른, 보통 사람들의 다수가 살아나가고 있는 방식의 그러한 문화와는 좀 다른 방식의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인종적인 것이지, 인종적인 것만 다루지는 않습니다. 즉, 인종적인 것, 장애, 동성애, 이런 소수의 문제를 다 함께, 그래서 여러 가지 다문화, 여러 가지 문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를 다 다루진 않겠고, 인종적인 것만 다루려고 합니다. 다만, 인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소수 인종의 문제, 또 민족 간의 갈등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출발을 해서, 현재는 장애인, 동성애 등 사회적인 소수, 소수가 여러 가지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여러 가지다, 소수란 말의 의미는 주류 문화가 있고, 그 우리 사회에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삶의 방식과 모습, 그런데 그것과 좀 동떨어진 소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묶어서 다문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인종적인 소수입니다. 그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결혼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정, 사실 그 이전엔 길거리에 외국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죠. 과거에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을 길가에서 만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었었습니다. 요즘은 뭐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 1990년대 한 중반쯤부터 결혼 이민자가 특히 그 당시에 아예 사회적인 그 움직임으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 그 결혼 이민자가 증가하게 된 그 출발점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결혼 이민자들이 많아지면서 그 가정에 자녀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 자녀들이 이제 우리 학교에 다니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학교를 졸업해서 성인기에 진입하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이제 성인이 되는 그런 이제 본격적으로 성인기에 진입하기 시작했죠. 학교사회복지사가 이러한 다문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다문화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수 집단의 정체성 혹은 고유 문화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을 사회의 기본 원리로 받아들이면서 사회 발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키워드는 다양성입니다. 많은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기에 다문화 복지 그러면 뭐 예를 들자면 결혼 이민자, 우리나라에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다문화 센터에서 뭘 할 거냐라고 질문을 하면 한국어 배우고 김치찌개 그리는 거 배우고 우리 명절 때 뭐 하는지 배우고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말을 배우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한국 사람이 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베트남 결혼 이민자라면 여성 결혼 베트남 이민자라면 베트남을 잊어버리고 과거에 베트남이었던 건 아예 깡그리 잊어버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돼서 한국 사람처럼 김치 먹고 김치찌개 끓이고 명절 때 우리나라 문화대로 살고 이렇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다양성은 그런 의미하고는 정반대의 의미이죠. 베트남을 잊어버리지 말고 베트남으로서의 특성과 함께 우리나라에 잘 적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베트남은 지우개 지우듯이 싹 없애버리고 완전히 우리나라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다문화 복지의 목표와는 아주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성이라는 것은 공존의 의미인데요. 이제 그 내용을 이번 시간에 아주 전반적으로 그 강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자, 문화적 역량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문화적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 다양성. 자, 다양성이 우리의 기본적인 방향성입니다.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과 민감성을 높이고 또 다른 문화의 관점을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문화적 역량이 낮은 상황을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실제 그 사례로 만난 것은 아니고 저도 TV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된 사례인데요.
그 방글라데시 출신의 여자 중학생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로 어떻게 오게 됐는지는 뭐 뉴스에선 거기까지 설명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중학생이 그 이슬람 문화, 이슬람 종교였고요. 그런데 체육 시간에 우리나라 학교에 가서 체육 시간에 중학교에서 히잡을 벗고 반바지를 입으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히잡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슬람 종교의 여성의 경우에는 몸의 상당 부분을 가리는 좀 더 보수적인 경우에는 얼굴까지 가리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제 머리 모양만 가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가리는 정도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근데 그거 다 벗어버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안 쓰니까 우리나라 중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건 벗어버리고 보통 다른 여학생들이 하는 것처럼 반바지를 이슬람 문화 때문에 안 그래도 가리려고 히잡을 쓰고 있는데 반바지를 입으라고 체육 시간이니까 다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이 학생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자신의 문화를 그래서 중학교를 중퇴하고 집에서 주로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중학교 여학생이 방글라데시 출신의 중학교 여학생이 뉴스에서 그 이제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요. 자, 이것이 다른 문화의 관점을 존중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왔으면 우리나라 걸 따라야지. 로마에 왔으면 로마 법을 따르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에 왔으면 다른 여학생들 다 반바지 입고 다니는데 왜 너는 안 돼? 이게 문화적 역량이 낮은 상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여학생들은 중학생들은 다 반바지 입고 뛰는데 한 명만 히잡을 입고 뛰는 장면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어색하긴 하죠. 프랑스에서는 이런 이제 히잡의 한 종류인 더 많이 가리는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를 공공장소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을 아예 만들어서 그 사회적인 논란이 수십 년 동안 되어져 왔는데요. 물론 저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입장에선 제 강의실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학생이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를 입고 와서 이게 눈만 이렇게 나머지 다 가리고 이렇게 강의실에 들어와서 수업을 들으면 좀 답답하긴 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누가 대리 출석을 해도 모르겠고요. 이게 눈만 보이니까 수업 시간에 졸아도 물론 뭐 제가 대학생들을 수업 시간에 존다고 야단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뭐 수업 시간에 졸거나 뭐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눈만 이렇게 아주 제일 심한 부르카는 눈도 망사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가려놓은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좀 답답하긴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문화적 역량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시작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단일 민족으로 단일 문화권에서 수천 년간을 살아왔습니다. 국가가 쪼개진 적은 있지만 뭐 삼국시대 그렇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단일 문화권, 단일 언어로 살아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빠르게 다문화, 잠시 후에 현황도 보겠습니다만 인종적인 다문화 사회로 가면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다른 삶의 방식들과 함께 살아나가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방금 체육 시간에 반바지 못 입겠다고 학교를 그만두는. 자, 그러면 그 학생이 관점에서 보자면 사회복지학 관점에서 보자면 그 여학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면 이건 정답이 아니다 싶습니다. 반바지 때문에 학교 그만두고 집에서 중학교도 중퇴하고 만약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 여학생의 국적이 문화는 이슬람이지만 국적이 우리나라 국적이라면 우리나라 학생인 거고요. 우리가 한 명 한 명의 인권과 한 명 한 명의 미래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지금 중학교도 중퇴하고 집에 안에서만 보내고 있는 중학생, 이건 뭔가 정답이 아닌 셈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나가야 될 거냐, 그 능력을 우리가 문화적 역량이라고 표현하겠고, 우리 사회는 이런 문화적 역량과 관련됐을 때 앞으로의 도전은 굉장히 강할 겁니다. 과거에 그래왔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역사에 누적된 경험치가 없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은 새로운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회복사가 특히 민감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사는 문화적 역량을 높게 가질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사회복사도 사실은 소수 문화에 속한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평범하게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해서 사회복지기관에서 일을 하게 됐을 때 사실 소수에 속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클라이언트의 문화적 다양성과 관련해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데 반바지 입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에 대해서 사실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죠.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클라이언트가 받는 차별에 대해서 둔감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장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훈련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복지관에서 근무를 할 때 모로코, 북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맨 위쪽에 있는데요. 모로코에 있는 사회복지 관계자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배우기 위해서 연수를 온 적이 있습니다. 한 열흘 정도 일정이었었는데요. 제가 그 연수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자꾸 신경이 쓰였던 부분 중에 하나는 어딘가 외부로 나가서의 식사를 할 때 돼지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요. 우리나라 음식에 돼지고기 안 들어가는 게 사실 따져보면 그렇게 또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신경이 쓰였던 게 어떻게 하면 돼지고기가 안 들어간 음식, 그래서 미리 그 식당에 주문을 해서 빼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게 바로 문화적 역량, 나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나갈 거며 사회복지사라면 특히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역량은 다문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일관된 행동이나 태도, 또 소속된 기관의 정책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학교 사회복지사가 학교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민감성, 문화적인 역량, 자신과 다른 문화에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 역량이 일반 대중보다,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문화 적응 모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4가지 관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민자들은 원래 자신의 문화가 있고 고유 문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주한 곳의 문화가 뭔가 좀 상이한 문화, 그 2가지 문화에서 이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에 관련된 4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일단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이민 간 것, 미국으로 이민을 워낙 많이들 가서 과거에,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주변의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 중에 미국에 이민 간 한두 달이 건너면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상황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사람의 고유 문화는 한국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주 문화는 미국 문화인 셈이죠. 자, 일단 먼저 이거를 예를 들겠고요. 똑같은 상황을 우리나라에 이주해온 외국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텐데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민 간 거, 이걸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통합 공존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주민이 자신의 고유성과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왔는데요. 우리의 고유성, 한국의 고유성, 한국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정착국인 미국의 문화를 잘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 문화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미국의 문화에도 잘 적응하는 상황을 이제 이야기한 걸로 바람직한 모델입니다. 이주민이 2 문화를 모두 받아들여서 성공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겠고요. 개인적인 성장과 집단 간의 조화에 가장 바람직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여전히 입양을 해외로 내보내고 있는 국가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워하는데요.
6.25 때라면 이해하겠지만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왜 아이들을 국내에서 입양하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해외로 내보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이제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아이가 뭐 미국이나 어딘가 입양이 됐을 때 뉴스나 이런 거에 보면 미국인 부모가 한국 아이를 입양한 다음에 그 아이가 한국인임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들과 함께 한복도 입고 그리고 방학 때 되면 우리나라에 와서 뭐 이제 문화재 관람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좋은 시각, 바람직한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나라 아이가 미국으로 입양 갔지만 미국인 부모들이 그 아이가 한국인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에 온 외국 결혼 이민자가 원래 모국의 문화는 잊어버리고 우리나라 사람 돼서 김치 먹고 뭐 명절 때 떡국 끓이고 물론 그걸 잘해야겠습니다만 베트남은 잊어버리고 우리나라 사람 돼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이율배반적일 수 있죠.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는 우리나라 잃지 않길 바라면서 베트남 결혼 이민자가 우리나라 왔을 땐 베트남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우리나라 사람이 되길 기대한다면 이건 굉장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통합공조는 고유 문화를 잃지 않고 이민을 간 나라에서도 적응을 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화 모형입니다. 이주민이 자신의 고유한 전통이나 정체성을 버리고 자, 이제 다시 원래 제 예로 돌아가서 우리 사람이 미국에 갔는데요. 고유 문화, 한국 문화는 잊어버리고 미국 문화만 받아들이는 상황인 겁니다. 이주민은 자신의 고유한 전통이나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사회, 미국에 완전히 흡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을 잊어버리고 미국에 흡수되는 겁니다. 모국의 문화를 거부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민족적 정체감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민을 간 사람들 중에 수십 년쯤 되면 우리말을 좀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마치 우리말을 할 때 미국 사람이 우리말 하듯이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혀꼬부라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미국 사람이 한국말 하듯이 한 30년쯤 이민 가 있으면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 30년쯤 되면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미국에 이민 간 지 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우리말을 할 때 미국식으로 혀를 꼬부리면서 발음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진 않을 겁니다. 이걸 이제 그냥 제가 농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전문 용어로 우리가 재수 없다고 표현을 하죠. 아니 미국 간 지 언제 얼마나 됐다 우리나라는 잊어버리고 자기가 미국 사람인 것처럼 김치는 안 먹고 햄버거만 먹고 우리가 이걸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은 논리가 우리나라에 온 이민자들에게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동화 모형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게 보는 겁니다. 그 나라에 완전히 흡수되어 버리는 건 결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소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숨기고 한국 사람인 건 아예 숨기고 주류 집단의 구성원인 것처럼 미국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분리 모형입니다. 미국에 이민 갔는데요. 한국 문화만 고집합니다. 근데 미국 문화에는 미국 갔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정착한 사회의 문화와 연결성이 없이 미국 문화와 연결성이 없이 자신의 고유한 집단의 주체성, 한국 사람인 것만 유지하면서 주류 사회와는 분리되는 것. 그러니까 미국에 가긴 갔는데 미국 사람들은 만나지도 않고 영어도 쓰지 않고 미국 문화는 모르겠고 그냥 몸은 미국에 왔지만 여전히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인터넷 요즘 연결 잘 되니까 한국 TV 보고 한국 사람들만 만나고 한국 음식만 먹고 자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에 갔으면 사실 미국 사회에도 적응을 해야 될 텐데 그 적응을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문화를 거부하고 국수주의적인 나는 한국 사람인데 국수주의적인 경향을 보이면서 사회경제적 미국에서의 사회경제 활동에도 고립된 경향을 보이는 것인데요.
역시 똑같이 우리나라에 온 이민자가 이런 상황이라면 이것도 역시 적절치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변화 모형입니다. 자, 지금 OX, 한국 문화, 미국 문화를 OX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에도 이제 소속감을 느끼지 않고 미국 사회도 적응하지 않는 것, 양쪽 다 배타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문화 사이에서 망설이고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두 문화가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자신의 고유 집단, 한국 사람, 그리고 새로운 정착 세계, 미국, 양쪽과의 관계를 모두 단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미국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교포들이나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상태는 다른 유형보다 더 심한 개인적인 혼란과 스트레스를 동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네 가지 문화 적응 모형을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분석 틀이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형태로 적응하고 있는가, 이걸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적응을 돕는 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5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벌써 전체 인구의 4.8%입니다. 불법 체류까지 포함을 하면 이미 300만 명 가까이 될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2018년도 조사에 따르면 2017년도에 가구 수로는 2017년도에 31만여 가구에서 33만 가구로 증가했고요. 또 가구 원으로 보자면 2017년도 96만여 명에서 2018년도에는 100만 9천여 명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문화 현황을 다른 관점을 살펴보면 우리는 지금 청소년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2018년도 기준의 청소년 인구는 약 899만여 명인데요. 과거에는 이 청소년 인구가 1,500만 명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았을 때, 지금 이 1,400여만 명이 900만 명 정도로 좀 굉장히 감소한 편이죠. 그런데 이 900만 명 중에서 다문화의 중고등학교, 초중고 학생은 약 10만여 명 정도여서 비율로 보자면 이게 약 한 1%가 약간 넘는 수치인데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다문화 비중에 비하면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 중에 다문화 청소년의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가족 동반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그냥 혼자 와서 일하다가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가족 동반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자녀들은 입국하지 않고 있어서 이제 그러한 현상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문화 학생 중에 초등학생 비중은 75%로 가장 많고요. 중학생이 14.6%, 고등학생이 9.7%인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비중은 초중고가 점점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최근 5년마다 매 1만 명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문화 현황 중에서 다른 다문화 집단을 볼 텐데요. 물론 지금 우리는 인종을 주로 인종적인 소수 문화를 보고 있습니다만 다문화 안에 북한 이탈 주민과 외국인 유학생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이고 우리나라 국적이긴 하겠습니다만 문화적으로 보자면 북한의 삶의 형태 문화와 우리나라의 삶의 문화는 상당히 이질적인 측면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류의 문화와는 좀 독특한 소수의 문화라는 측면에서 북한 이탈 주민도 다문화에 포함시킵니다. 2018년도 현재 약 3만 2천여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아주 급증하고 있는데 2019년도 기준으로는 8만 5천여 명이 현재, 물론 이제 매년 증감이 있습니다만 8만 5천 명 정도가 대학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유학을 와 있습니다.
자, 다문화 가정으로 보자면 국제결혼 비중이 2005년도에 전체 결혼의 10%가 넘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다시 감소했는데요. 13.6%까지 차지한 적이 있겠고, 그 이후에는 비중이 좀 감소해서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8 내지 9% 정도로 국제결혼의 비중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학교에도 물론 다니게 될 거고요. 결혼이민 가정의 높은 이혼율, 높은 가정폭력 등은 새로운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고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취학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취학을 한 경우에도 무단 장기 결석으로 퇴학 처리되거나 자퇴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학교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또 많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다문화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학교 사회복지와 다문화와 관련된 상황이 학교 사회복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문화와 사회복지 실천과 연관성을 살펴보면 인종적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가 간의 인구 이동이 일상화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있고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랜 이민 역사를 가진 서구의 국가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주류 사회에 편입되지 못한 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다양한 사회 문제의 원인 및 결과와 관련되면서 사회복지가 아주 강조하고 있는 사회통합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단일한 문화를 가진, 전통을 가진 사회인 건데요. 자, 그래서 우리와 뭔가 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포용력, 또 민감성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민 1세대의 경우에는 사실 그런 좀 어떤 편견, 또 차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각오를 하고 온, 내가 한국 가면 뭐 이런 좀 욕도 들을 수 있고 차별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걸 인지하고 각오하고 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민 2세대입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거고 태어나 보니 다문화 가정이에요. 이들은 지금 선택을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성장 과정에서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또는 문화가 다르다고 차별받거나 손가락질 받거나 또 차별 대우를 받거나 하게 되면 이들은 이걸 수용하기가 어렵죠. 부모 세대에 비하면. 부모는 어느 정도 내가 고생할 거 각오하고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 입장에선 태어나 보니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라는 심리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민이 오랜 역사를 가진 그 다른 나라들에서 이민자들이 이제 그 배경이 되고 있는 폭동 같은 상황들이 이제 아주 안정적인 사회를 알려주는 싱가포르에서도 폭동이 난 적이 한 번 있는데 주로 외국인 이민 노동자들에 의해서 그 발단이 됐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되라는 법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민 가정의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성인 돼서도 사회 경제적인 불리함에 처해졌을 때 바로 사회통합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회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 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수준에 따라서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은 외국인 이민자를 우리나라 사람들과 동등하게 대우하거나 동등하게 대우하기가 쉽지 않다면 다문화 사회로의 속도를 저는 좀 천천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빨리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사회의 5%에 가깝게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이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이 사회 통합의 문제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동등하게 대우한다 라는 말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최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현행법이기도 한데 많은 사회 통념이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우리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최저임금을 주다니 적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최저임금을 동등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그랬을 때 첫 번째 피해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입니다. 지금 고용주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노동자가 있고요. 여기 외국인 노동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긴 최저임금을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줘야 되는데 여기는 5,000원만 주면 돼요. 시간당 임금을. 자, 그럼 고용주가 누굴 채용하냐면 여길 채용할 겁니다. 절반밖에 안 줘도 되는데 이럴 때 피해를 본 첫 번째 사회 집단이 누구냐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피해를 보는 것보다도 여기가 피해를 보는 거죠. 고용 기회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도 동등하게 대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문화에 대한 사회복지 개입의 관점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는데요. 개인적 관점으로는 사회복지가 개인의 가치관이나 문화적 배경은 실천의 전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문화적으로 효과적이고 민감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선입견이나 편견, 그리고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에 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정보나 충분하지 않은 정보를 다룰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라는 전문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회복지라는 전문직은 서구 유럽과 미국의 관점에서 발달되어 왔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사회복지 공부하면서 대개 유럽의, 미국의 어느 학자가 이게 바로 서구 유럽과 미국 관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가 보편적 가치와 윤리를 추구함을 기본으로 하지만 서양 문화 중심의 가치관이 사회복지에 알게 모르게 많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개발국, 아프리카 이런 다양한 문화의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또 조직적 관점으로 여기서 조직은 사회복지 조직, 복지관 이런 걸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사는 대부분의 사회복지 조직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사회복지 조직이 다문화와 관련된 사회복지 서비스 과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조직에서 일을 합니다.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개인은 문화적인 민감성, 문화적 역량을 많이 갖춘다고 하더라도 조직도 그런지 여기 관장님을 포함해서 본인 혼자 노력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복지 기관 차원에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또한 좀 더 넓히면 사회적 관점인데요. 사회정책이나 지역사회가 다문화에 대해서 폐쇄적이라면 사회복지사는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보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동의 사회적인 지지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 적응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라는 연구인데요. 가족 지지, 교사 지지, 친구 지지, 이웃 지지 등 사회적인 지지가 다문화 가정의 아동의 이중문화 적응에 긍정적인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학교에 왔을 때 적응을 잘하기 위해선 가족들이 지지해주고 교사가 지지해주고 친구가 지지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중문화 적응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 적응은 높게 나타났고요. 친구 지지와 교사 지지를 높임과 동시에 가족 지지와 이웃 지지의 향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중문화 적응을 높임으로써 학교 적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학교 사회복지사의 다문화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입니다. 학교 사회복지사는 다문화 감수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교 사회복지 가치 관련 요인 중에서 인권의식이었다고 연구되어지고 있는데요. 인권의식이 높을수록 학교 사회복지사의 다문화 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인간이기만 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 그 인간 안에 그것이 국적이 어디든, 인종이 어디든, 피부 색깔이 다르든 이것에 대한 가치를 높게 둘수록 문화적 역량, 문화적 감수성이 높은 걸로 나타났다는 것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 다음으로 학교 사회복지사의 다문화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 가치였는데요. 사회복지 가치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사회복지사의 다문화 감수성이 높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문화의 경험, 예를 들자면 외국에 나가서 여행을 했다거나 유행을 했다거나 유학을 했다거나 어학 연수를 했다거나 이런 경험이 있는 학교 사회복지사가 그렇지 않은 학교 사회복지사보다 다문화 감수성이 높았고 나이가 어릴수록 나이가 많은 학교 사회복지사보다 다문화 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거주 몽골 아동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석사학위 논문인데요. 자, 이름을 보면 저도 발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다와자르가 아마도 몽골 유학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몽골 유학생, 그 석사 숙명여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유학생인 것 같고요. 이 학생의 논문이 몽골 아동에 대해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몽골 아동에 대한 학교 적응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연구 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재학 중인 몽골 아동 120명을 연구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존중감이 높고 부모, 교사 또래와의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 적응이 더 나음을 밝혔고요. 학교 사회복지나 교육복지 현장에서 부모 애착 및 가족의 지지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미 실시되고 있고요. 이러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들이 다문화 가족에서도 꼭 필요하고 더욱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자, 학교 사회복지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일 수 있는 거고요. 더 확대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걸 누가 하냐 하면 학교 사회복지사가 여러분들이 물론 저도 포함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더욱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학교 사회복지와 다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